네, 반갑습니다. 9월 25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밤 8시 30분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찾아뵙는다고 했는데 좀 일찍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 주말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날 또 푹 쉬셔야 될 텐데 그냥 제가 시간이 나서 오늘은 그냥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올린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시장을 보면서 최근에 또 제 주위에도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신 분이거나 새로 시작하신 분이 제 주위에도 제법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좀 초보인 경우가 좀 많죠. 자, 그런 분들은 지금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어, 뭐 3년, 5년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힘들다라는 거.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돈도 잃게 만들 뿐더러 정신세계도 피폐하게 만들고요. 또 내 생활의 리듬 자체를 깨버리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그 시간들이 참 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죠. 저는 물론 이제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나가 보면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또 20년 이상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을 느꼈겠습니까? 가전 진짜 뭐 수없이 많은 상가 계곡을 넘어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만약에 이번에 새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주식 투자는 말리고 싶습니다. 돈을 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정신 세계를 피폐하게 만들고 또 어찌면 크게 보면 내 인생까지 고이게 만들 수도 있거든. 이 주식이라는 게요.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도박이지 않습니까? 자, 또 그런 걸 잘 이겨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장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영상을 올렸으니까 시장도 좀 봐야 되겠죠.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요. 또 제가 오늘 시장을 좀 찾아뵙는 이유는 제가 이 앞번 영상의 제목을 2200포인트가 바닥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달고 나서 가만히 몇 시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저런 제목을 달았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저 제목이 이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제목을 바꿔 봐야겠다. 주말에 또 사람들이 볼 수도 있을 텐데 빨리 바꿔야겠다. 그래서 좀 일찍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코스피가 하락의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 항상 제가 하락의 초입 구간에서 미리 말씀드리죠.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미리미리 조심을 제가 많이 시켜드렸고요. 물론 그게 뜻대로 다 안 되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만은 2270포인트 정도까지도 좀 염두에 두라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누차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2270포인트가 지금 현재 자리가 지금 2278포인트죠. 오늘이 그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2270포인트 오기 전에 중간에 제가 다시 좀 낮춰가지고 2200포인트에서 222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죠. 2220에 30 정도 조금 낮췄습니다만 미리요. 어쨌든 처음에 제가 2270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는 2450 고점을 찍고 뭐 한 번 정도는 저는 급락할 수도 있다 봤거든요.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요 자리를 잡고 2270이라는 이제 강력한 특히 2270이 아니 정확하면 2300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2300인데 이 2300포인트를 장중에 일시적으로 잠깐 2270을 갔다 온 거거든요. 실제는 2300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좀 추세가 깨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자리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중간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야겠다 싶은데요. 어, 저는 이 시장을 결론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 최저점 코로나로 인해서 최저점 최바닥이 얼마였었냐면요, 1439포인트입니다. 그 바닥점에서 더 빠진다 1200포인트가, 제가 그때 12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 말씀드린 사람이거든요. 1200포인트도 간다, 뭐 1300까지 간다, 아니다 1000포인트까지 간다, 베리벨 얘기가 많았죠. 그죠? 하락을 할 때는 또 더 하락을 할 것 같거든요. 관성의 그런 것도, 관성의 법칙도 있지만 사람의 심리도 그런 관성을 타나 봅니다. 근데 또 돌아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2400, 2500포인트까지 1439에서 2500까지 올라올 거라, 2450까지 올라올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은 정말로 어렵고 귀신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주식을 예측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대응이라는 게 말이 대응이 쉽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손질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겠죠, 다. 그죠? 물론 그런 인식도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손이 잘 안 갑니다. 왜? 나 지금 현재 4% 5% 손실 나 있는데, 이거 잠깐 좀 반등을 주면 내 본전 가까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손이 안 갑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나고 보면, 그때라도 내가 짧게 잘랐어야 되는데, 그때 5% 4% 손실 또는 3% 손실일 때 그때라도 짧게 잘랐으면, 지나고 보니까 20% 30% 40% 50% 빠져 있으면 내가 너무 후회된다. 근데 그때, 지금 사실 그때가 뭐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손 잘 안 갑니다. 오늘 시젠 같은 경우도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좀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불안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시젠을 며칠 전에 저번에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하고 나서 시젠이 아예 덜먹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종목을 덜먹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목을 자주 덜먹인다는 얘기는 제가 그 종목을 매수를 했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시젠이 시세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장중에 그 댓글을 보고서 답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 사무실에 제가 그 한국투자증권 이 프로그램을 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거 깔아놨다가 걸리면 바로 잘릴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CJN을 차트를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그냥 답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요. 끝나고 시즌을 보니까 그분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나서 시즌을 보니까 시즌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시즌 말씀드릴 때 2500 정도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500포인트. 25만원요. 오늘 25만원을 이탈을 했더라고요. 만약 25만 8천원 9천원에 사셨더라도 25만원을 이탈한다든지 25만원이 위험해 보이면 잘라버리면 그 손실률이 뭐 3%에서 4% 정도, 아니면 많이 봤자 5%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을 그 손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도 압니다.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이 매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훅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시제는 다른 종목은 먼저 빠졌는데 시제는 그나마도 제일 늦게 빠진 게 아닌가. 시제는 혼자만 달려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코로나19 관련주들, 뭐 신풍제약부터 시작해서 비트컴프 전부 다 꺾였거든요. 그나마 시제는 가장 좀 늦게까지 버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미 그때 작은 소파동성 5파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려봤지 않습니까? 좀 짧게 했어야 돼.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은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요. 물론 일부 몇몇 종목은 급등한 종목이 있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손절가는요, 또는 내가 잘라야 될 때는 그 목표에 미련 없이 던져야 됩니다. 왜? 던지고 나면 내가 5% 손실이 났지만 나중에 뭐 정말 뭐 진짜 훅 빠졌을 때는 내가 그 돈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정말 내가 잘 잘랐구나. 물론 이제 운이 나쁘면은 내가 자르자마자 막 시장이 확 돌아서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두려워서 못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또 따라 붙으면 되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요.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최저점에 사야 되고 최고점에 팔아야 되고 항상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십니다. 왜?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애매하게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심리적인 게 있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너무 짧게 시장을 좀 이렇게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고점에 사신 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지인은 제가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같이 일을 안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때 무슨 KT 뭐 인터넷 관련 뭐 그런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KT 인터넷 관련 뭐 그런 종목인데 그 종목을 8천 얼마에 사셨는데 3천 얼마까지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팔지 않고 1년 반이 있으니까 다시 그 8천 얼마 근처까지 오더래요. 그래서 안 팔고 있었더니만 다시 3천 얼마 또 내려가더랍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그 자기가 샀던 그 가격까지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원 더 묻고 9천 얼마에 결국에는 3년 뭐 몇 달 만에 팔았답니다. 결국에는 3년 몇 달 만에 나중에 그 종목이 12,000원 뭐 13,000원까지 갔다가 얘기를 하던데 그 뒤로는 뭐 주식에 투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질려버렸다고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 장기 투자 쉬운 거 아닙니다. 또 이 내가 샀던 가격에서 훅 빠졌다가 언젠가는 1년이나 뭐 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또 올라오게 되면 또 더 가나 더 가지고 또 훅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고통을 아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 못하겠다. 나는 차라리 손절 짧게 잡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불안하고 또 단지 이거를 우리가 눌림목으로 보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너무 험악합니다. 자, 눌림목으로 보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원래 정상적으로는요. 이 자리에서 한번 급락 놓을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 주고서 전고점 자리에서 한번 또 밀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갑니다. 근데 다시 이 전저점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상승한 이후에 아까 다시요. 여기서 급락을 했습니다. 반등을 줬어요. 전고점 근처까지 갔어요. 그죠? 이게 다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여기서 이미 추세가 깨져버린 겁니다. 사실 원래는요. 그죠? 그래서 이 상승폭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아야만이 여기서 잡고 다시 돌려야만이 쌍바닥,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고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데 보면. 자, 여기도 보면 하락을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등을 줬어요. 뭐 전고점까지 안 가다가 반등을 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 저점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짝꿍댕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점을 돌파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주식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절을 짧게 잡으실 분들 또는 이 시장을 좀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캐치를 하시려면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막상 내가 실전에 가서 어떤 상황에 지금은 또 하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또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기고 나면 또 깜빡할 수도 있고 손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많은 좀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저도 깨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다 압니다. 엄청나게 저도 많이 깨졌고 깨지고 하루에 몇 번씩 깨지면서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왜 이 병신같이 왜 이렇게 했을까? 나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고요. 그런 과정들이 하루에 몇 번씩 후회하고 그걸 20년 동안 후회를 해왔습니다. 20년이라고 너무 가하지만 7년 정도 계속 후회만 해왔습니다. 그게 나중에 쌓이니까요. 어느 지점에 딱 밀리잖아요. 제가 본능적으로 손이 따라가 본능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움직이면 되잖아. 하도 많이 당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또 머리가 나쁜 사람도 좀 길게 17년간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자 지금 시점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꼭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하락은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락은 줄 수가 있는데 다시 대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눌러질 때, 자, 요런 자리 같은데 이게 한번 보시죠.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는 이 저점을 높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올라갔습니다. 꾹 가다 여기도 마찬가지 음봉이 나왔지만 이 저점보다 높였어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올 때는 바로 직전 저점 여기 자리, 그죠? 요 자리 2390, 240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을 때 이상하다? 한 번 정도는 의심할 수가 있죠. 그때는 제가 요 자리에서 아마 제가 여러분께 나스닥이 박스 국면이었고 그때 당시에요. 현금이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은 최소한 30% 정도 현금을 쥐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차마 다 팔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죠. 그래서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요 추세를 깼을 때는 바로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런 추세를 다 깨고 내려가면서 결국 2300 제일 중요했던 2300 라인까지 깨버렸습니다. 그죠? 장중에도 어쨌든 간에 훼손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나중에 다시 오르면 내가 좀 더 비싸게 잡는 한 확인하고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다음에는요. 물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리에서 잘라주는 게 더 빠르고요. 자, 매수보다 매도가 굉장히 스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저는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2270까지는 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수급이라든지 또 해외 지수들을 보면 저는 이번 하락은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자꾸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제가 2220에서 2230을 제가 또 다시 낮췄죠. 낮춘 거는 어제 말씀드렸죠. 2200포인트 요 자리가 굉장히 다지면서 여러 번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올랐다 다시 밀리고 그랬던 자리라서 2200포인트는 쉽게 깰 자리가 아니라서 2200에서 2220포인트 요 자리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단부 2200 한 2, 30 정도까지는 요 자리에는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설마 빠지더라도 그 자리는 충분히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는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가격 목표가 바닥점을 낮췄는데 이미 추세라는 게요. 주식은 추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추세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좀 주식 강의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여기도 계속 추세를 타고 저점을 음봉이 나왔지만 이 저점보다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계속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 추세,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 종목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밑으로 추세선을 꺼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그죠? 그 추세선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좀 던져 나와야 된다.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주식은요. 더구나 그 하락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에 의한 하락이라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락도 보여야 되지만 그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 기관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과정에다 물량을 많이 던졌습니다. 미친듯이 던졌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걸 개인들이 동학개미라 그러면서 개인들이 다 받아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올라가는 대로 계속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왜 저렇게 올라간다 팔고 있지? 더 올리면 이제 그만 팔아도 될 텐데 계속 팔아 제낀다고 그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다 팔았기 때문에 2400포인트, 2450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개인들이 던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받아 올려 다시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닌 이상은요. 한번 후린다 그랬죠. 후린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죠? 한번 제대로 급락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종 물량들을 다 받아서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자, 어쨌든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저는 위험한 자리고 일단은 여러분 2200포인트 정도 현금 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2200포인트 전후 물론 장중에는 2100 한 70이나 80까지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2200포인트 전후 정도에서는 현금 지고 계시는 분 한번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일단은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00이 아까 바닥점이라면서 어제 제목에 그래서 제목이 잘못 달았다라고 제가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영상 올리는 겁니다.
자, 2200포인트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저는 돈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코덱스 어제 말씀 레버리지 가격이 13,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이 13,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2200포인트 전후 정도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한 단기 반등이 예상되는 지점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보시면서요. 자, 그때 단기 반등이 들어올 텐데 그때 이게 추세를 돌리는 반등인지 아니면 그냥 하락에 따른 일정 부분 요 강력한 지지라인 하락에 따른 요 순간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냥 반등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를 돌리는 반등인지를 잘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냐면 이 자리는 쉽게 깰 자리는 아니지만 한번 이 자리에 왔다가 올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면 다시 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저가면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자리를 3번, 4번 터치하게 되면 결국 2200도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왜?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린 이유는요. 오늘 아까 2300 정도까지 아까 장중에 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라인이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번 잘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월요일날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 2300포인트 근처라도 와준다면 2200 뭐 90 얼마라도 한번 주식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줄여놓고 다시 2200 근처에 사서 다시 또 2300 근처 올라와주면 아니면 2200 후반대 오든지 2300 오든지 아니면 2350까지 오든지 그때 다시 한번 잘라주면 금방 고점에서 샀던 거 다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혹시라도 2300 근처 오면 한번 잘라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괜히 또 잘랐다가 확 올라가 버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저 주식 유튜브 안 할랍니다. 그러려면 진짜 미안해서. 네. 자, 위험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추세는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이미 꺾였고 이게 하락이 뭐 지지선들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선들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멈추고 돌았습니다. 뭐 얼마든지 우리가 긍정의 신호 여기까지 하락한 다음에 이 바닥점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맞고 그냥 추세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식은 아무도 귀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고 2200포인트 근처에 예를 들어서 와서 추세를 돌리는 상승이 나와버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제 조정 끝 되는 건데 만에 하나 그 자리에서 잡고서 올라간다 갔는데 2200 후반이나 2300 근처에서 다시 한번 꺾이고 다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나 더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한 개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바닥이 어딥니까? 저도 모른다. 그러되면요 가장 강력한 최후의 마지노선이 2200까지 사실은 2300을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00을 깨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나마도 이 추세를 한번 고점을 노려볼 만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이미 2300은 장중에도 뭐든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2200은요 제가 보기엔 뭐 추세를 돌리는 2200보다는 그냥 최후의 방어선 최후의 방어선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 이게 방어가 된다면 바로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2300 이후에 다시 눌리면 롤링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고점이 낮아지는지 특히 더 중요한 건 저점이 올라가는지 그 롤링 줄 때 그거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200 오면 2300이 또 저항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구간에서 분명히 롤링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2200도 깰 수도 있다. 주식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냥 한두 마디만 해도 될 말을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혹시 높아심에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제가 메모장 한번 이제 오늘 좀 많이 쓸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가요 13,000원 정도에서 13,100원 정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 오면 코스피가 대략 한 2200포인트 정도 되는지 전후 정도요 보시고요. 그게 비슷하면 한번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반등이 목표치는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2300포인트까지 올라갈지 2350까지 갈지 아니면 2400까지 갈지 반등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3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반등이 아니라 그때는 추세 전환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추세 전환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2300을 훌쩍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는 2300 근처 왔다가 갔다 꺾여버리면 그때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 2300을 돌파 여부를 그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만약에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13,000원이나 13,100원을 지지하고 반등을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서 다시 220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이 11,500원, 11,500원이나 또는 11,600원 정도까지 장중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게 무너진다면요. 그때 코스피 지수는 얼마인지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우선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요 자리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레버리지가 코스피 2200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거기서 강한 반등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매수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요. 자, 이게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 눌림목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시점 처음에는 그래 단순 눌림목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추세선을 이탈해 버리네. 이때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게 일정 부분 거품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외인이나 기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2200포인트, 2300, 2000 올라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현물을 매도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동학개미들 끌어올 때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품이 좀 꺼져간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나 또는 뭐 코로나가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걱정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한 이유는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개인들의 매수도 많이 약화됐죠. 자, 그러면 누가 삽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눌림목 과정이라고 지금은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장난 아닌데 이거 손절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대신 만약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이게 2450에서 이제 하락을 넣은 거기 때문에 2400 최고점에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최고점 뭐 사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2350이나 2400 정도 사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좀 아쉽지만 또 2300포인트 근처에서는 한번 잘라줄만 하죠. 이 분위기가 그렇다면 이미 아까 추세선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뭐 하락을 어디까지 할지 몰라도 결국에 나는 돌아온다. 맞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매매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각자 알아서 좀 판단하셔서 좀 잘 이 위기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량 매도보다는 뭐 주식 비중을 조절해서 또 맞춰갈 수도 있고 중간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제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그 거품이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최악일 경우에는 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바닥 기준으로 바닥이 우리 저점이 아까 말씀 1439포인트였었습니다. 그 다음 고점이 얼마였으면 2458이었고요. 자 바닥점에서 출발해서 이 고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 항상 제가 절반 정도, 상승폭의 절반을 해소해서는 안 된다.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한 20-30% 조정 국면에서 돌아서기 많이 하는데 짝꿍댕이 형태로 돌아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절반 정도가 좋으니까 그 절반이 얼마다? 계산을 해보는 게 중간값이 1948이었나요? 1948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를 깼네요. 이게 너무 가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나스닥은 제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지금은 1500포인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지지받고 나스닥이 돌아가 버리면 우리나라 시장 바로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비관 일색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갑자기 확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이 1500포인트가 지지되는 여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좀 불안불안하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지지되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에는
9.8이나 여러 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9.800이나 10,0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지지가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 지지가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을 통해서 최소한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잃지 않아야 된다. 잃더라도 적게 잃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뒤늦게 팔아서 최저점에 팔거나 그 하락에 거의 끝자락에 파는 경우는 그는 진짜 말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눌림목 과정이라고 처음에 봤지만, 이게 눌림목 과정이 아니야, 거품 배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 이미 추세를 너무 많이 깼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등을 조금 주면 조금씩 비중을 약간 줄여 넣으셔가지고 그 현금 조금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거든요. 내가 밑에서 요걸 갖다 최저점에 한번 사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스닥 1500포인트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제가 가장 확률을 많이 보는 요 시나리오는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13,000원에서 13,100원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올라서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질질질질 급락하는 것보다 질질질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된지 아닌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면 코스피도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중간중간 반등이 계속 들어오겠지만 한 22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반등의 목표치요. 나스닥 조정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현대차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꼭 종목들 이격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꼭 여러분께 현대차도 이격이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죠. 뭐 차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은 현대차 차트 보시면 이게 일봉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큰 대형주가 지금 파동상 5%가 끝났는데요. 이런 대형주가 와, 이게 무슨 절벽도 아니고 그죠? 무슨 아니면 고목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듯한 느낌이죠. 그죠? 불안불안합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게 벌어져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 하락이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현대선 자동차도 추세선 한번 꺼볼까요? 이미 추세선이 살짝 깨졌다는 느낌 좀 드시죠, 그죠? 이렇게 추세 꺼보면 이미 추세선이 깨져 나갔습니다, 그죠? 바로 하루 이틀 3일 전에 이틀 전부터 깨졌죠. 어제 목요일부터 깨졌네, 그죠? 추세선 자체는 그죠? 자, 이미 추세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탈했습니다. 물론 추세선은 이탈한다 해서 이렇게 겁나게 노는 게 아니고요. 개별 종목들 보면 이렇게 이탈했다가도 또 이렇게 반등 줬다 이렇게 하다가 저점을 항상 중요한 돌아설 때는요. 이 최저점에서 그 다음 저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짝꿍댕이 쌍바다 항상 기억하세요. 짝꿍댕이 쌍바다. 자, 어쨌든 지금 추세에서는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를 가지신 분이나 또는 이 다른 종목을 가지신 분도 이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추세를 깼다는 얘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또 주봉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많이 벌어져. 제가 계속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난 주식 매매하기 싫습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나 이런 매매하기 싫다라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어쨌든 요렇게 갔죠. 여기서 이 고점 직전 고점 라인이 여기죠. 여기서 기준 잡으면 요 자리가 직전 고점 라인이죠. 그죠?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양봉만 계속 나오자. 하나,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요 자리가 5파 상승이 아닌가 단기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되면 글쎄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현대자동차는 15만원 초반대 오면 한번 잡아보십시오 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19만원까지 올라왔었죠. 반등이 들어왔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요. 제가 15만원이란 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20만원을 돌파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현대자동차는 이 두 번째 자리 숫자가 13만 얼마 이렇게 13만 9천이 될지 13만 8천이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까지도 한번 잠깐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 이거는 제 예측이었습니다. 그냥 시장 감이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걸까지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제 초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한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그런 촉까지 드니까 자꾸 제가 불안했었습니다. 시장이. 자,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13만 얼마짜리 요 자리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정도, 뭐 요 정도 되는, 사실 이 자리가 가장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만요, 급락이 나온 거지만 이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요 정도 수준에서 뭐 주가가 머무른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요. 미래의 실적을 뭐 미리 우리가 본다 하고 해서 이 정도까지 미리 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렸다고 이렇게 해요. 파동을 그리면서 이거는 이 고점까지 다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자,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단기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벌어졌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자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요. 중기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좀 현대자동차를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뭐 유튜브 같은 데는 보면 뭐 가바닥은 일단 나왔다, 이제 진바닥만 남았다. 그 진바닥이 아마 2200포인트 정도 근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텔레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예. 물론 그런 우리가 미리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2200포인트 근처에서 같이 강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매일매일 시장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비중은 조절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서면 따라가면 됩니다. 초입기나 아니면 초창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현대차까지 말씀드렸죠.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께 제가 그다음 주식 매매하면서 좀 제가 느꼈던 것들은요,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격이 좀 강하게 벌어져 있을 때는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요. 근데 우리가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에서 항상 짧게 매매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100% 말고요, 일정 부분 현금 비중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아주 소소한 원칙입니다. 사실 이게, 그죠? 주식 투자하면서 만약에 초보이신 분이 이런 소소한 원칙까지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이런 글귀 정도는 붙여놓고 노력을 해봐야죠. 내가 테크닉 기술적인 뭐 차트 보는 기술적인 면은 내가 경험이 좀 적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소소한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봐야죠,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꼭 많이 올랐고, 다음에는 많이 올랐고 이게 가을 때 제가 여러분께 좀 조심조심 항상 말씀 미리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짧게 매매하시고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손절선은 아까 말씀드린 강하게 많이 올랐을 때는 손절선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추세선을 연결시켜드리면서 저점이 높아져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저점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때는 바로 손절을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더 비싸게 산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은 그냥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 급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네.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짧게 하고요. 미련을 가지지 마십시오. 특히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는 손절선을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련 갖지 마시고,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기회는 항상 기회는 오거든요. 일단 후퇴하시고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기회를 복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큰 욕심 내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는 막 급등주 따라다니고 막 상한가 따라잡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거 아예 안 합니다. 요즘 욕심 안 냅니다. 가끔 제 영상 듣다 보면 그런 좀 뉘앙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탐욕적이 되면요, 결국 망합니다. 우선 잠깐 매번 먹을 수는 있어도 결국엔 길게 보면 망합니다. 뭐 아주 정말 도가 튄 사람이면 몰라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좀 소박한 수익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성공하시는 분들 일정 부분 주식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좀 잘 꾸려 가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뭐 한전 같은 거, 뭐 또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배당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배당에다 먹을 수 있잖아, 뭐 그런 생각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갑니다. 한전,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좀 가벼운 편은, 한전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뭐 항상 한전을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전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한전이 뜰 거라고 알고 그분이 2만 얼마에 샀는데 한전이 5만 얼마까지 갔었죠. 그죠?
수익은 수익대로 먹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좀 소박한 수익률로 만족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은행 이자보다 낫다 뭐 그런 생각, 아니면 내 월급에서 조금만 뭐 보탬이 되는 정도, 아니면 내 담배값에 좀 버는 정도, 이런 생각으로 소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탐욕적 이지가 좀 덜 되고요. 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긴 싸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 이 두 달 주식 투자가 말 겁니까? 어차피 긴 싸움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짧고 굵게가 아니고 가늘고 길게. 네. 그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주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신 높은 지점에서 손절선은 쪽 짧게 밀은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요, 종목을 연구하는 공부보다는 시장을 읽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옛날 초보자일 때 우연히 만났던 그 자칭 고수분이요, 그때 말씀하신 그분 그 당시에 20년 되신 분이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말이, 지금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1단계가 이게 바로 여기 있어요. 시장을 읽는 공부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요. 시장을 읽는 공부만 해도 최소한 잃지는 않는다. 왜?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니면 박스권 장인지 요거 세 개만 구분할 수 있어도 최소한 잃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 먹지 말고 느긋하게 하면요. 그래서 시장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급락장인지 이거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이게 지금 이제 상승의 초입구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박스권 장일 때는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공부부터 먼저,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장을 읽는 공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받은 기억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그래서 여러분 종목을 자꾸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시장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시장 읽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시장 읽는 뭐 어떤 데이터도 아까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듯이 그거 하루 이틀 만에 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장을 읽는 공부를 우선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선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기술적으로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4단계입니다.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 수련을 다 닦은 사람들은 이제 4단계까지 올라가죠. 언제 매도해야 되는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기회비용 활용이라 그러는데, 뭐 이쪽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저쪽에 팔고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은 종목 타고 이런 것들, 이거는 정말 고수의 초절정 고수의 영역이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그거 지워졌나요? 아까 그거요? 네. 좀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는 그런 좀 시장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메이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나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매일요. 이게 우리 저 매매 동향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크를 하시고, 매매 동향도요. 옵션 동향도 잘 좀 체크. 옵션 외국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옵션 동향 많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나 레버리지의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좀 체크.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몇 개가 쭉 있습니다. 종목별로 또 메이저 이 핸드차라든지 이런 여러 주 종목들 몇 종목, 또 일반 개별주도 마찬가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한 서너 종목, 네대 종목을 보면서 이놈들 이제는 고점 온 것 같은, 뭔가 느낌이 고점 온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오는 게 있어요. 그 종목 전체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환매 끝자락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런 걸 잘 체크하시랍니다. 물론 바닥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주식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이래야 누군가 딴다는 얘기거든요. 다 같이 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계적으로 항상 돈을 우리나라의 등에 빨대를 꽂아서 가져가는 놈들이죠. 그죠? 선진국은 이 금융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화나 이런 쪽에 일반 제조나 이런 쪽은 뭐 동아시아,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동아시아 쪽이 최근에 많이 떴습니다만은
아직 금융산업은 우리나라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그래서 이런 선진국 같은 데는 이미 그 산업혁명부터 이런 제조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는 문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도 마찬가지 하나씩 하나씩 다지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올라왔고 우리나라나 이런 갑자기 신흥개발국이나 그 급성장한 뭐 갑자기 올라왔던 것 같지 않습니까? 산업화나 제조업 이런 거는 강국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또 금융도 조금씩 발전이 되겠죠. 그죠? 아직은 이 선진국 애들이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구라파 유럽 쪽의 사람들이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 빨대 꽂아 다니면서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로는 그 사람들이 적자지만 실제로 뒤에서 보면 금융용으로 다 따지면 장난 아니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런 메이저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 이 시장 전체를 읽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은 주로 외국 애들 미국이 아니죠. 외국인들이 주로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기관보다는요. 그래서 메이저 움직임을 잘 체크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금요일이고 또 시간이 많이 남고 또 시장 자체가 좀 우리가 또이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꼭 제가 생각했던 이런 비관적인 생각까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나름대로 전략을 좀 짜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1번 요거 잘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레버리지 13,000에서 13,100원 요 자리 오면 반등이 강하게 한번 들어오는데 그때 돌아서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코스피는 한 2200 정도는 지지될 거라 봅니다. 이 자리는 바로 깨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좀 밀리면 꼭 2200 당쳐서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다가오면 제가 일시적으로 2200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좀 잘 이렇게 참고를 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상황 봐서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